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려서 외국에서 유학을 오래 했던지라 전 참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고 살았죠.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외동딸이다 보니 금이야 오기야 하며 부모님이 절 그렇게 키워주셨죠. 학창시절엔 늘 앞다투어 친구들은 저와 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국에서 오랜 유학을 마치고 전 그때 만난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을 귀국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젠 한국에 정착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온 한국은 예전보다 많이 늙으신 부모님이 저를 맞아주었죠.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늘 정정하고 언제나 모든 걸 다 해주실 것 같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이 왜소해지셨달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한국에 나온 후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엄마, 아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 마음 아프게. 내가 너무 오래 나가 있었나? 흰머리는 무슨. 요즘 아줌마들 다 이 정도는 해. 걱정 마. 아유, 넌 더 이뻐졌다. 해외물이 좋긴 좋은가 봐. 아유, 우리 딸 환영한다. 어서 네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으러 가자. 너네 엄마가 너 온다고 어제부터 잔뜩 해놨어. 엄마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전 단번에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안 좋았죠.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저 하나 때문에 고생한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행히 전 유학 시절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기에 국내에 들어와서 통역사로 근무를 할 수 있었어요. 워낙 외향적인 성격이기도 해서 통역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 일이 되었죠. 그리고 짬짬이 책 번역도 도맡았고요. 나름 엄마 아빠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고 제 앞길을 잘 열어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 모습을 보시고 뿌듯해 하셨고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작지만 지금부터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돈도 벌고 독립도 하고 참 기특하다. 떨어져 있느라 신경도 제대로 써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소리야. 때마다 캐나다에 와주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지. 난 주변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고도 느껴. 아빠 엄마가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마워요. 제가 다 갚을게요. 과거로 돌아간데도 이 집에 태어나야지. 아유, 엄마도 우리 딸 낳은 걸 가장 잘한 일 같아. 요즘 일은 할 만한 거야? 매일 타자 두드려 대는 통에 잠도 못 자는 것 같던데. 할 만해. 일단 너무 재밌지. 번역도 그렇고 통역도 그렇고. 더 잘해서 엄마 아빠한테도 다 갚을 거야. 걱정 말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 듣기 좋다. 언제 이렇게 컸대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어쩜 이리 잘 자랐는지 참. 늘 제 걱정만 하시는 부모님에게 그래도 걱정을 덜어드리려 일도 너무 잘 맞고 재밌다고 하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제가 항상 만족하고 지내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입국한 남자친구와는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를 했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리웠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여 가족이 있는 한국에 나온 것이었죠.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나왔지만 외국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면허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치과의사 면허를 따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실망하는 남자친구를 달래는 것도 저의 일이었죠. 캐나다에서 유능한 의사였지만 한국에서 다시 기초부터 다져야 했기에 남자친구는 참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 의사하려면 다시 면허를 따야 하네. 어떡하지? 아무리 알아봐도 결국에는 다시 면허를 따야 해. 선배 말만 듣고 무턱대고 왔다가 김새네. 내가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치과의사 준비하는 것도 빡셀 텐데 어쩌지? 그러게. 자기 너무 김 빠지겠다. 그래도 이왕에 한국에 나와 살려고 했으면 다시 도전해봐도 될 것 같은데 힘들려나? 해봐야지. 공부해서 그래도 면허를 따야지.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너랑 결혼도 해야 하고 열심히 해볼게. 한국에 정착하고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줘. 너 실망시키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초년생이었기에 남자친구가 공부하는 동안 전 열심히 일을 해나갔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남자친구가 면허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전 결혼 준비 비용을 다 모았어요. 부모님에게 결혼까지 신세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기가 너무 좋게도 남자친구는 한 번에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 치과의사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 결혼을 준비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까지 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참 많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선 그렇게 문제되지가 않았기도 하였어요. 그저 부모님이 바라는 저의 남편상은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착한 남자였거든요. 지금의 남자친구와 참 부합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승원이 어서 와. 승원이 좋아하는 반찬 잔뜩 했어. 혼자 사는데 밥도 잘 못 먹고 다니니까 이거 싸가서 가지고 가.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굶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아요. 또 워낙 솜씨도 좋으시니까. 이 사람이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지. 그래, 한국이랑 캐나다랑 너무 다르지? 일하는 건 좀 어때? 힘들지 않아? 아무래도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보람차고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죠 뭐. 그래,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하는 거 보기 좋다. 우리 지민이도 그렇고 승원이도 그렇고 참 긍정적인 게 잘 맞는단 말이야.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격이 없이 잘 어울리기도 했죠.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드디어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였어요. 시댁에서도 유복한 저희 집 환경과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별다르게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착각이었죠. 아유, 이뻐라. 우리 막내 며느리 되는 거잖아. 얘네 형수들은 다 법조계 사람들이라 약간 뻣뻣하거든. 내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싹싹한 지민이가 며느리가 된다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지? 사람들한테 다 자랑한다니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결혼해서도 더 잘하고 어머님네 집에도 자주 방문해서 어머니 적적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유, 말도 이쁘게 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을까? 그래, 우리 모녀처럼 잘 지내보자. 알다시피 승원이 형수들이 다 바쁘잖니. 너라도 틈틈이 와서 딸 노릇 좀 해줘.
내가 딸이 없어서 진짜 적적하거든. 너무 좋다. 시어머니는 저와 모녀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참 잘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집의 가세가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죠. 이걸 알고 나니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동안 고생만 한 부모님이 이런 것까지 숨기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요새 힘든 것 같은데 나한테 말 좀 해봐. 혹시 돈 문제야?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말해봐. 넌 걱정하지 마. 결혼 준비나 해. 혹시라도 시댁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 알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엄마 아빠 일인데. 아빠도 요새 술만 마시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아니야. 너한테 괜히 이런 모습 보인 것 같다. 행복하게 결혼 준비만 해도 모자랄 판에. 하여튼 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나한테 툭 터놓고 얘기해주면 안 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왜 그렇게 속을 숨겨? 엄마는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 일이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 저희 집이 유복한 환경인 걸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던 어머님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놀라셨고 남자친구 또한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참. 아유, 우리 지민이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보게 되니 너무 좋네요. 아, 그러게요. 승원이도 어쩜 저렇게 훈훈한지 아주 예쁜 한 쌍의 커플이죠. 우리 이제 자식을 낳는 사이니 각별하게 지내요. 아유, 그럼요. 가깝게 지내야죠. 어찌나 둘이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막 뒤에서 얘기하는 성격은 못 돼서.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그 어렵다던 의사면허를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민이네도 얘기 들어보면 여유도 있으시고 하시니 우리 의사 사이 병원 하나 딱 개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 그런 얘기는 저랑 상의하고 하셔야죠. 어머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그냥 해본 말씀이실 거예요. 아니, 해본 말은 무슨 해본 말이니?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등골 뽑혔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 의사 되면 의사 사모 되는 지민이가 덕 보는 거지 내가 덕 보는 거니? 안 그래요, 사돈어른? 그냥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원래 사자 직업 가진 아들 두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큰 맘 먹고 이렇게 내지르는 겁니다. 네. 사부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지민 엄마랑 상의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어차피 애들 결혼 안 시킬 것도 아니고 시킬 건데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지민이도 이제 사모님 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결혼은 끼리끼리 시켜야 순탄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라도 제 말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 시어머니를 늘 좋게만 생각해 왔었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보면서 아들 병원 하나 개원시켜줘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게 조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아무 내색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더 충격이었죠.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한 눈치였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아빠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가뜩이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있는데 개원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였거든요. 저도 괜히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모님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설사 저희가 여유 있다고 하더라도 개원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한참 미치는 상대라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아까 어머님이 한 말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승원 씨랑 잘 상의해 볼게요. 어차피 지금 개원도 못해. 조금 더 한국 치과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개원해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괜히 내가 미안하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승원이 엄마가 딱하니 대놓고 시집 오려면 개원시켜달라고 하는데 참 의사 사이 얻기 힘들어서야 원. 어허, 괜히 지민이 신경 쓰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지민이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볼게. 뭐 사부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어렸을 때부터 유학시키고 치과 의사까지 시켰으니 자부심이 대단하시겠지, 안 그러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우리 딸 곱게 안 키웠어. 아주 웃기더라, 승원이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욕심이 그득그득해. 참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아빠는 시어머니를 그래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 역시도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저희 엄마는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고요. 저 역시 엄마와 생각은 동일하였죠. 제가 뭐가 아쉬워서 개원까지 시켜주며 결혼하나요? 전 그 길로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남자친구에게 괜스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미안해 했고요. 어머님, 갑자기 뜬금없이 개원 얘기는 뭐야? 자기가 개원하고 싶다고 했어? 개원 생각은 당장 없다고 했잖아. 아니야,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미안해. 괜히 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다. 부모님들 언짢아 하셨지? 어떡해? 아빠는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시지.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개원할 돈이 어디 있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알아서 엄마 설득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진정해. 나도 몰랐다니까. 그리고 나 진짜 개원할 생각 없어. 어머님한테 확실히 얘기해. 우리 집 자기 개원 못 시켜줘. 그건 자기도 알고 있어.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말란 말이야. 남자친구는 개원할 생각이 없다며 저를 진정시켰고 본인이 어머님을 설득하겠다고 얘기했죠. 전 그날 그렇게 헛헛한 마음을 달래며 진정시켰어요.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저 역시 공부도 오래 했고 직업도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우는 결혼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사상은 의사가 최고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 조금 충격받은 것은 사실이었죠. 그동안 저한테 잘해줬던 이유도
그냥 저희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엄마, 갑자기 그렇게 상의도 없이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민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리고 나 개원 생각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원래 의사한테 시집 오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래더라. 의사 사모는 아무나 되니? 너희 형수들 정도는 돼야 찍소리도 안 하는 거지. 그거 통역사 뭐 얼마나 번다고, 안 그래? 아무리 공부 오래 했어도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의사가 최고야. 솔직히 너랑 결혼하면 지민이가 좋은 거지, 안 그래? 지민이 아니어도 너 좋은 혼처 자리 줄 섰으니까 넌 아무 말 말고 따라와. 엄마,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 어쨌든 전 지민이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꿈 깨세요, 엄마. 글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간섭 말고 떡이나 먹으라니까. 개원하면 누가 좋니? 너 그렇게 남 밑에서 일하라고 엄마가 공부시킨 줄 알아? 그냥 잔말 말고 엄마만 따라와. 자기들이 병원 안 차려주고 배겨? 하여튼 두고 봐라. 꼭 차려줄 테니. 남자친구가 알아듣게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상견례 이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호출이 반가웠겠지만 개원 이야기가 있고 나서는 부담스러웠어요. 전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가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어머님이 그날따라 참 표독스러워 보이더군요.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시려고 걸어오시는 그 발걸음이 참 얼마나 욕심 가득한 아주머니로 보이던지 새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머, 일찍 왔구나. 천천히 와도 되는데. 나야 뭐 할 일 없는 사람인데 넌 바쁘지 않니? 밥은 먹었어? 아, 네. 어머님은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일단 우리 차부터 시키고 말씀 나눌까요? 여기요. 아니 뭐 내가 너한테 연락한 건 딴 게 아니고 그때 얘기한 승원이 개원 말이야. 아무래도 너한테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결혼 전에 이런 거 확실하게 해놓으면 좋잖아. 안 그래? 네가 아무리 잘 나가고 그래도 의사만 하겠어? 나 진짜 눈물로 키웠다, 우리 승원이. 알잖아. 그리고 네가 좋은 거지 뭐. 어떻게 개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니? 그게 중요해. 아, 어머니, 이거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달라고 하신 거 다 해주셨어요. 유학이며 학비며 뭐든지 부족함 없이 해주시려고 했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건 사실이지만 병원 개원까지 시켜주실 정도는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없던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승원 씨 못지않게 배웠고요. 뭐? 그럼 개원 안 시켜준다는 거야? 뭐 너희 부모님도 그러자고 해? 딸내미 의사한테 시집 가는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든? 못 해주시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거부할 거예요. 승원 씨도 개원 생각 없다고 했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부분은 없던 걸로 할게요. 아, 참.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똑똑해서 말귀를 잘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애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됐다. 일어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개원보 시켜주면 이 결혼은 없는 걸로 알아. 그럼 일어날 테니 따라오지 마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던지 그렇게 살갑게 잘해주시던 어머님은 개원이 안 되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며 일어나셨어요. 참 허탈하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굳이 이 결혼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 파혼 통보를 하였어요. 남자친구는 절대 파혼만은 안 된다며 줄기차게 매달렸고, 전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엄마 먼저 설득하고 오라고 했어요. 전 지민이랑 절대 못 헤어져요. 엄마 계속 개원 타령하면 저 지민이랑 그냥 결혼하고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뭐? 너네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지민이가 곳에 너한테 가서 얘기하지? 아, 걔 아주 여우 같은 애였구나. 어디 엄마랑 아들을 갈라놓으려고 해? 기가 막혀? 아니, 내 말이 틀리니? 의사한테 시집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하여튼 전 지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전 어떻게 해서든지 지민이랑 결혼할 거고요. 그리 아세요. 아주 계집애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어쩌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변했어. 너 개원하면 네가 좋지 엄마가 좋으니? 남자친구의 통보에 어머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본인 엄마가 한 일은 제발 잊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저 역시 그런 남자친구 모습에 참 믿음이 가더라고요. 비록 결혼 전 시어머니와의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살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고 처음에 사이가 좋았으니 별다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은 기울어진 가세를 저에게 애써 숨기시며 결혼을 시켜주셨죠.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이 꽤 되었기에 결혼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을 남편에게 얘기했죠. 우리 집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결혼 괜찮겠어? 이제 부모님한테 절대 기대지 않을 거고 부모님을 내가 이제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너희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애초에 널 만났을 때 너네 집 배경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너만 본 거야. 고마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축복 같다.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이제 우리의 일이잖아. 너희 집이 어떻든 난 상관 안 해. 설사 무너지는 집에 산다 해도 내가 다 안고 갈 문제야. 그러니 걱정 마. 감동스러운 남자친구의 말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개원 문제로 절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개원을 도와줄 거란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분가를 내서 살았기 때문에 딱히 부딪히는 일도 많지 않았고요. 결혼한 지 2개월째 저흰 깨를 볶으며 살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호출령이 떨어졌죠.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전화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 당장 지금 본가로 들어와라. 네 남편도 같이 오던지. 하여튼 지체 말고 당장 이리로 와. 아주 내가 골이 당겨서.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혈압 올라가시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하여튼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전 시어머니가 또 왜 그러실까 생각하며 시댁으로 향했죠.
남편도 걱정을 하는 눈치였어요. 또다시 개업 문제를 가지고 그러시나 싶으셨고,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실까 싶었죠. 전 시댁에 도착을 해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것이었죠. 제가 너무 놀라 얼떨떨해야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싸붙이기 시작했어요. 너네 친정 파산했다며? 그걸 숨기고 시집을 와? 아주 미쳤네. 이게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그래서 개업 못 해준다는 거였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없던 걸로 해. 넌 이혼감이야. 아주 뻔뻔하게 속이고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와? 아, 내가 정말 가만 안 둔다. 알겠어? 승원아, 당장 이혼해, 인연이랑. 이혼하라고. 엄마, 내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걸 못 본다. 좋은 혼처 줄 섰어. 집에는 형님들도 다 와 계셨고 전 형님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가 뺨을 맞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며 이게 무슨 횡포냐고 했고 저 역시도 파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랐죠. 그리고 전 조금 지나 정신이 돌아와 그 전에 뺨을 맞은 게 너무 억울하여 어머님께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죠.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제 뺨을 친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파산이라뇨? 아, 그리고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속이고 결혼했냐고요? 지금 제 뺨을 때리신 거예요?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때린 이 뺨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뺨을 감히... 넌 맞아도 싸. 어디 주제도 모르고 시집을 와? 네가 감히? 네가 우리 집이랑 어울리기나 해? 그나마 집안 보고 결혼 허락했구먼. 별것도 아닌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주제나 되니? 이제 이혼해야지. 파산했다는데. 우리 아들이 널 먹여 살리는 꼴 절대 못 본다. 저와 시어머니가 설전을 벌이고 있을 때 급하게 형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은 전화를 받으시더니 네네라는 말만 짧게 반복한 뒤 저를 보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어머님 또한 놀래서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소송 진행하라십니다. 어머님, 잘못된 정보예요. 아, 동서, 놀랬지? 사실 동서 아버님이 우리들 대표님이셔. 우리도 결혼식 날 알았지 뭐야. 사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저기에 말도 안 되는 파산 얘기가 떠돌고 있나 봐. 어머님도 어디서 듣고 와서 우리가 변호사니까 우리를 다 부르셨더라고. 지금 대표님이 싹 다 소송 진행하라고 하셨고 이제 진행하려고 해. 회사 사정은 점차 회복 중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많이 했지 참. 어머님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 듣고 온 얘기로 이렇게 섣부르게 너무하셨어요 정말.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얼른 사과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이 워낙 탄탄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 저희 아빠는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시다 중견기업 정도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형님들이 그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친정이 파산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듣고 오셔서 제 뺨을 후려친 거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전 이렇게 참을 수만 없었어요. 우리 친정을 모욕한 죄, 날 만만히 본 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전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개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과 쌓였던 앙금들이 드디어 폭발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내 뺨을 쳐? 당신도 맞아볼래? 기가 막혀.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 것도 유분수지. 당신이 뭐라도 돼? 아니, 아들 의사시킨 거 말고 뭐 되냐고. 재산이 많아, 교양이 있어, 품격이 있어. 우리 집에 세 발의 피 주제에 날 이렇게 대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 당신 지금 선택해. 안 그럼 이혼이니까.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내 뺨 친 대가 치르게 해줄 거고 우리 집 모욕한 대가 가만 안 둬. 그렇게 잘난 아들 내세워서 장사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화풀이까지 해? 용서 못하니까. 엄마도 너무 하셨어요. 괜찮아? 난 애초에 너밖에 없다고 했잖아.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뭐? 아니, 난 아는 아줌마가 아주 철석같이 얘기하니까 그랬지. 잘못 알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화를 내니? 너도 아주 웃기는구나. 그리고 의사 사모 됐으면 이 정도 각오는 못했어? 아들 장사? 그래, 나 장사한다.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족속이었지, 당신은. 이제 얼굴 보는 일 없을 거고 나 뺨친 거 진단서 끊을 거니까 각오해. 우리 집 모욕한 대가도 치르게 될 거야. 내 인생의 용서는 없으니 두고 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해줄 테니까. 나 잘못 건드렸어, 이 아줌마야. 전 그 길로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으로 향했고 2주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 파산했다고 저에게 모욕을 준 죄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어머님과 절연하겠다고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참 고마운 마음이 앞섰지만 일단은 그것조차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남편은 저를 위해 살겠다고 하였고 전 남편만은 받아들여 주기로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소장이 날아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또다시 욕 한 바가지를 일삼으셨죠. 전 그런 어머님께 그냥 법대로 할 거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소송인가 뭔가 건 거야? 너네 형님들이 변호사인 거 모르니?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세요. 형님들이 변호는 해 주시겠대요? 아주 꿈도 크시네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나? 그냥 법정에서 보시죠. 전 할 말 없고요. 앞으로 얘기하려면 제 변호사랑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끊겠습니다. 이젠 전화 마세요. 전 바로 어머님을 차단을 걸었고 소송을 했어요. 어머님이 때린 상해죄는 일단 진단이 2주밖에 나오지 않아 처벌 수위가 낮더라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어머님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셔야 했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 집은 조금은 힘들어졌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제 남편은 제 옆에서 저와 알콩달콩 살고 있죠. 진작에 어머님과 절연을 했어야 하는 건데 참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후회스럽기도 해요. 간혹 남편에게 어머님과 절연이 조금은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도 다행히 남편은 이제 가족은 저 하나만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어머님은 졸지에 막내 아들을 잃은 셈이죠.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개원은커녕 아들조차 잃은 어머니.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임신 18주가 되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늘 저만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이제라도 꼭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참 그때의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이 또 한 번 시어머니와 절연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 식구들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번 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남편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네요. 작년에 시댁과 한바탕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모와 형님들이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제 위로 2명의 형님이 계신데 2 형님은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시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시모는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 하셨는지 더 큰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셨네요. 2 형님이 시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니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결혼 초에도 시댁에서 사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 형님들이 시모에게 지속적으로 막내 며느리 편의만 봐준다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해주길 원했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만 따로 분가해서 사는 건 너무하잖아요. 때만 되면 자잘한 건 저희가 다 준비해야 되고 저도 분가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결혼 초부터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조건을 다셨으면서 왜 막내 동서는 하고 싶은 대로 놔주시는 거죠? 막내 서방님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같이 살길 원하지 않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냐? 너희들은 내가 같이 지내길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불만들을 털어놓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고 들어온 거 아니야? 쟤들은 받고 싶지 않다고 애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잖아. 네가 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니? 이제 이런 말 듣는 건 나도 지겹다. 저는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형님들이야 결혼을 하고 바로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많은 짐들을 어떻게 전부 처분하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결혼 생활 벌써 15년이 넘었다고요. 그리고 형님들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재산 나눠받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부는 그런 욕심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무조건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머님 댁에 식구들이 많아서 항상 비좁은 상태인데 저희까지 들어오면 발 디딜 틈도 없을걸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 행사 걸은 적 있었나요? 때 되면 그래도 새벽같이 와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왔는데 형님들은 매일 집안 살림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어머님, 정말 웃기지 않아요? 시댁에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는 건 싫으면서
자기는 서방님 데리고 자기 엄마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만들 해라.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쟤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처음부터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하면 분가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주실 재산은요? 그럼 그건 막내 동서네와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시간 아까워서라도 버티고 살 거거든요. 막내 동서는 나랑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 아주 혼자 편하게 지내니까 개념을 상실한 것 같아. 어른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예의 없게 말을 받아치네. 동서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꽤 됐다 이거야? 어머님이 맨날 막내라고 감싸기만 하시니까 동서가 머리만 커진 거잖아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지 않는 게 두 형님들은 불만이었고 시모는 중간에서 상당히 난감하셨는지 저와 형님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모도 점점 지쳐가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한테 재산을 나눠주는 건 싫으면서 모임이 있을 때만 시댁에 찾아오는 건 또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네요. 저는 형님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싫으면 나와서 살면 되는 걸 재산은 받고 싶으니까 시댁에서 나오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으면서 쓸데없이 저한테 화를 돌리는지 알 수 없었네요. 서로의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님과 저와의 관계를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까지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나도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게 쉽진 않지만 지금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화를 내고 너희 사정을 얘기했는데 이거 봐봐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니. 그렇다고 너를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 속은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알겠지? 사돈은 좀 어떠시니?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들어와 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형님들이랑 따로 얘기해서 좋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귀만 안 들리시지? 아직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 편이세요. 그럼 저는 형님들 일손 도우러 나가 볼게요.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두 형님들은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시모도 형님들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던 형님들 사이로 저도 일손을 거들었는데 형님들이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밖으로 불렀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형님들의 압박은 결국 제 성격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원래 함께 하는 거 아니야? 15년 동안 분가했으면 된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동서 편의를 봐줘야 하는 건데? 귀가 안 들리는 동선의 어머님 모시고 살면 서방님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보다 동서가 훨씬 더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잖아. 우리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어머님 댁에 눌러붙어 사는지 알아? 동서네 어머님, 이제 그만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동서도 시댁에 들어와서 농사일 같이 도왔으면 좋겠어.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일꾼 쓰는 거 잘 알고 있지? 방도 남는데 놀리는 것보다 동서가 채워주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너무 오랜 시간 단독 생활해서 감을 잃었나 본데 집안 어른이 좋게 얘기할 때 들어야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한계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땐 이미 후회도 늦어버리는 거라고. 올해 안에 무조건 들어올 준비했으면 좋겠어. 집안 살림 꾸리며 사는 게 힘든 거지. 처분하는 건 금방 하잖아? 동서는 그냥 옷가지만 챙겨서 몸뚱이만 들어오면 된다고. 재산은 당연히 15년간 따로 살았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제외하고 받으면 될 것 같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형님, 아버님께서 농사일을 워낙 크게 하셔서 재산이 많은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요. 빚 없이 버는 돈으로 내 가정 잘 꾸려가면 되는 거지. 그 많은 돈 받아서 뭐 하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와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저 혼자 편해 보여서 계속 강요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형님들 눈치 보며 살고 계시지 형님들이 어머님 눈치 보며 사는 건 아니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시부모님 삼시세끼 해드리는 게 싫으셔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형님들도 성격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면 조용히 받아들이시더니 이제는 머리 위에 군림해서 휘어잡으려 하시잖아요. 남이 보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 집에 얹혀 살고 계신 줄 알겠어요. 어머, 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야? 형님, 제가 이래서 대화가 안 통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서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낫겠다. 둘째 형님은 갑자기 제 어깨를 손으로 밀치기 시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갔어요. 제 어깨를 계속 밀치는 형님의 손을 쳐내자 첫째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둘째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같이 저를 밀쳐댔고 결국 저항하려 했던 게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네요.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이 그날 폭발하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새 며느리가 뒹굴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은 형님들과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네요. 난리가 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고 아주버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신 시모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오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형님들 편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 서운했던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너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올해 안에도 필요 없다. 집 팔리는 대로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차라리 인연 끊고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너희들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언제까지 봐야만 하는 건데? 막내 며느리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정리하고 들어와서 일손 도와라. 너희들한테도 재산 넉넉하게 넘겨줄 테니 남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 뭐가 있겠어? 엄마,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형수님들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은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의견은 더 이상 들을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당장 정리하고 들어와라.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엄마가 형수님들 눈치 보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랑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게요. 차라리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같네요.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볼게요. 너 하나만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고집 부려야 되겠니? 한 집에서 살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잖아. 왜 대답이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어머님 집에 들어와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도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제가 들어와 살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형님들은 저를 부려먹고 싶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뿐이라고요. 형님들이 하는 일들이 많고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니까 눈치를 보시는 건 당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한 번은 오게 될 문제였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들한테도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안 좋았던 상황들이 한동안 저를 괴롭게 만들었네요. 말로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희가 안색이 좋지 않자 엄마는 금세 눈치를 채셨는지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고 엄마한테까지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댄 뒤에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너무 서러웠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 제 눈시울을 붉혔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충 알 수 있었죠. 잘 지내고 있었니? 그때는 서로의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바람에 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막내 며느리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은 갔지?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풀 건 풀어야 하지 않겠니? 말로는 인연을 끊어내겠다곤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다들 그때는 너무 흥분했었다고 미안해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잘 풀어보도록 하자. 너 가고 나서 내가 한참 동안 첫째랑 둘째 며느리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재산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입 꾹 닫고 잘못을 인정하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걔들도 내 집에서 싹 다 쳐낼 생각이니까 너도 서운했던 건 싹 다 잊고 좋은 방향 쪽으로 해결을 보도록 하자. 시애미 부탁 들어줄 수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너희 집에 왔는데 사돈이랑 대화 좀 하다 가야 되겠다. 사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시모는 설 명절에 저희 부부와 엄마가
시댁에 함께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물음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뒤에 답을 드리겠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네요. 그만큼 두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아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엄마는 저를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알고 계신 듯 보였어요. 아빠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항상 옆에서 엄마를 돌봐주시고 두 분이 의지하며 잘 지내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홀로 되신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생활에 적응을 못하셔서 여동생과 상의 끝에 번갈아가며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먼저 저희가 모시기로 결정하게 된 거였죠. 불과 엄마를 모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그런 꼴도 용납을 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잠깐 동안 시모는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시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져 낮게 깔린 목소리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대충 알려주었고 시모는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침착함을 유지한 채 한참 동안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문제는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 좋은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그땐 전부 다 내쫓을 거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형님들도 좋게 풀고 싶어 한다며 저희가 설 명절날 왔으면 한다고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하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뒤 설 명절날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다들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지만 서로가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런지 조심하려는 행동들 때문에 조금은 어색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설 명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들과 한바탕 했던 기억 때문인지 제 몸은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에는 술이 제격이라며 큰형님이 당금주를 꺼내왔고 모두들 술에 의지한 채 어색한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형님들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윗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저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내자는 말에 저 또한 그걸 원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해주었네요.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날만큼은 형님들도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분위기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고 말았네요. 아침이 밝아오고 눈을 떴을 때 두 형님과 시모는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도 서둘러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시모에게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며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신 거 아니냐고 크게 신경 쓰지 않길래 시모의 말대로 아침 공기 쐬러 잠깐 집 앞에 나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니 엄마가 안 보이시길래 형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를 찾으러 나갔어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으셔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도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며 엄마를 찾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급하게 부르며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용수로에 빠져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얼마나 계셨는지 입술은 보라색을 띠고 계셨는데 머리에는 출혈까지 있으셨네요. 제가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하자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덮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서둘러 시댁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 나오자 갑자기 형님들이 저를 막아 세웠어요. 동서, 어디를 가길래 그 많은 이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한창 정신없이 아침상 차리고 있는 거 몰라? 와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어제 우리 좋게 푼 거 아니었어? 그럼 동서도 우리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러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형님, 지금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지셔서 위독하신 상태세요.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는지 의식이 없으세요. 일단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불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이불 좀 더 가지고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아침상 준비 다 해놨는데 거기로 전부 다 가야 한다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준비한 음식 전부 식게 생겼잖아. 농술에 빠져서 어차피 불어터진 몸뚱이 이불 덮어줘봤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위독하시다며. 그럼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떡국은 아직까지 따뜻하다고. 구급차 온다며. 서방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금방 올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어둬야 하지 않겠어? 동서는 가서 떡국이나 불지 않게 빨리 아침상이나 준비해. 아버님, 어머님 굶길 작정이야?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가족들 전부 굶길 거냐고. 입을 이리 내놔. 이거 놓으세요. 형님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희 엄마 생명이 위독하시다고 말했잖아요. 구조대에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불들을 더러운 농수로에 빠뜨리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그게 얼마짜리 이불들인데 이리 내놔라. 귀한 이불 내어줄 수 없다.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들으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세상 떠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들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온 옷가지들밖에 없어 그거라도 챙겨서 농수로에 빠져있는 엄마한테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네요. 남편은 속옷만 입은 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저희 엄마한테 덮어드린 뒤 사지를 주물러 주며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을 보고 화를 내며 왜 이불은 안 가지고 왔냐고 뭐라고 하자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추위에 온몸을 떨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로 엄마의 몸을 덮어드렸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엄마를 응급실로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다시 입은 뒤 저희 차로 달려가 응급실에 가려고 차문을 열었는데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멀뚱히 쳐다만 보며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차에 싣고 제 딸을 뒷좌석에 태운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길 바라고 있었냐며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운전석에 올라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 정신 상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 위독한 상태이신데 걱정되는 말보다 떡국이 불어 터진다고 걱정한다는 건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였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엄마가 농수로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지만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의문의 한마디를 던지셨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되었네요. 엄마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게 아닌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했었고 조사를 나온 경찰분들께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 횡손이범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수사를 위해 시댁으로 향하는 사이 남편과 저는 엄마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는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남편과 저는 깨어난 엄마를 보며 흥분해선 어떻게 된 거냐고 수화로 급하게 여쭤보자 엄마는 팔을 들어 수화를 하기 힘드셨는지 종이와 펜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건네드렸고 엄마는 힘겹게 무언가를 작성하신 뒤 남편한테 건네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손을 덜덜 떨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가야겠다며 저에게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작성한 내용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둘러 시댁을 찾아가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를 본 시댁 식구들의 안색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엄마의 친필 편지를 들고 시모와 두 형님을 범인으로 지목했네요.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에는 아침 공기를 마시려고 잠깐 외출한 사이 뒤에서 어떤 차량이 엄마를 들이받쳤고 차에서 내려 엄마의 몸 상태를 살핀 사람은 다름 아닌 두 형님과 시모였어요. 시모와 두 형님이 엄마를 보면서 했던 말은 기머거리 엄마 때문에
이런 불화가 생겼다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트럭으로 사고를 유발해 농수로에 빠뜨린 거였다고 종이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여줬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경찰들은 시댁 식구들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며 저희 부부에게 집안 수색을 요청했어요. 수색 영장 없이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집안을 뒤졌고 잠시 뒤 쓰레기통을 뒤진 남편이 구겨진 한 장의 종이를 펼쳐보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저희 엄마가 작성하셨던 편지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결국 시모와 두영님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전부 자백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두영님은 아침상을 보기 위해 트럭을 타고 잠깐 마트에 들렀었는데 집에 들어오는 도중에 농수로 옆에서 저희 엄마가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고 계신 모습을 보고 형님은 저희 엄마만 없었어도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들여와 농사일을 시킬 수 있었을 거라면서 갑자기 분노했고 그 말에 동조한 둘째 형님도 저희 엄마를 보며 큰형님을 부추기며 화를 돋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탓을 돌리게 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 첫째 형님이 결국 사고를 유발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에 찾아가는 일은 없었네요. 현재 시모와 두영님은 교도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획적 사건이 아닌 충동적 사건으로 판결이나 형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하시던 농사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재산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주셨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집안의 가장들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치만 보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저러는 모습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시부와 아주버님들 또한 똑같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절대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상처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과거에 있던 안 좋은 기억들을 전부 털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날들만 생각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들로 인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차에 7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악자같이 벌어모아 없는 형편에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항상 제가 부족하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봐 주었고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왔었어요. 잘 사는 형편도 아니라서 악자같이 절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린 남편은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벌어오는 돈은 무조건 자기 혼자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냐고 더는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저축하고 싶지 않다면서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깨버리려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 결국 저도 언성이 높아졌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감옥 같았다면서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하면서 살겠다며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용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 300만 원 벌어오는데 거기에서 절반이 남편 한 달 용돈입니다. 나머지 돈과 제 월급 합쳐서 대출빚 갚고 남은 돈 저축한 뒤 생활비로 전부 나가는데 솔직히 용돈이 월 15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는 자신의 월급은 자기가 알아서 전부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받는 월급 왜 내 맘대로 못하는데? 8년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살면 되지 뭐하러 같이 살아? 당신 혼자 벌어 쓸 거면 그냥 나랑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남들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지. 돈에 쫓겨다니는 이런 인생을 원한 건 아니었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빚으로 나가는지 알고는 있어? 겨우 원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 전부 아파트에 집어넣는데도 턱없이 모자라서 무리하게 대출 끌어모았던 거 당신도 알잖아. 대출빚만 갚는 것도 벅찬데 혼자 용돈 150만 원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월급의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길 원해서 그러는 거야?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 용돈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혼자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똑같이 사회생활하는데 당신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나도 최대한 양보해 준 거지만 이번만큼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너도 그럼 받는 월급 혼자 알아서 쓰면 되잖아. 그게 싫으면 그만 갈라서던가. 이런 삶 지겹지도 않냐? 지금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상우는 어떻게 하라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꾸린 가정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거면 아파트에는 왜 이사 온 거야? 네가 원하니까 들어온 거잖아. 나는 그 전에 살던 집이 훨씬 편했다고. 괜히 빚만 더 많아져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나도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을 걸 그랬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힘들게 버텨오고 있던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다세대 주택이라 층간소음도 상당했지만 초등학교와도 거리가 멀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학교가 단지 내에 있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과 말을 하는 것보단 시모한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대충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고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라는 거잖아. 네가 애초부터 집안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겠지. 월급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얼굴을 붉히니? 어머님, 꼴랑이라뇨. 그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처리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집안에 위기가 와서 도움을 요청드린 건데 어떻게 그 일랑 똑같은 말을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 가정이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자고 했어요. 이혼까지 얘기 나왔으면 내 아들은 너한테 더는 감정이 없다는 건데 그럼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혼하자고 했으면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둘이 이혼하고 나도 좀 내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살아보자. 너희들 악착같이 산다고 나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지어준 적 있니? 그이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모와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그냥 끊어버렸어요. 다시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길래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고 남편과 결혼한 게 후회스러워 저도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다시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돌려놓는 게 좋겠어. 어차피 당신은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하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공동 명의였던 거 내 명의로 돌려놓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차피 대출받은 거 빚이 대부분이고 당신 돈보다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 월급 전부 쓰는 조건으로 명의만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거야 어려운 건 아니지.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돼. 아, 아니다. 말 나온 김에 각서 쓰자.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영상까지 직접 촬영해서 증거물을 만들어 놓자고. 당신이 집에서 버는 돈으로 좀 더 쪼개서 생활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전부 다 쓰는 조건으로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 전부를 혼자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얘기가 오고 간 마당에 제가 남편한테 기대할 것도 없었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은 없었어요. 무책임한 가장을 데리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저 혼자 열심히 벌어 모아 제 아들과 남은 인생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앞으로 커갈 아이한테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변경이 된 순간부터 제 행동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할 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큰소리 치지 마. 상우 이제 잠들었어. 그리고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해서 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내가 월급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인 건 해줘야지.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이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포기했는데 나도 대우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줘. 내 시간을 당신 뒤처리 해주는데 사용할 수는 없거든. 너도 이 집에 어느 정도 진짜 손톱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자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렇다고 빨래를 전혀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보고 이 집에서 잠만 자라는 거야? 잠만 자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요구하려면 돈부터 지불해. 거기 테이블에 가격표 올려놨어. 세탁기 한번 사용하고 빨래까지 널어주는데 10,000원이야. 밥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내 고생이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돈 지불하고 먹으면 돼. 그냥 너는 이 집에서 잠만 자는 거 말곤 전부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신 나갔다고 내 시간 써가면서 무상으로 일을 해줄지 알았어?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도 돼. 저기 현관 앞에 캐리어 있거든? 대충 짐 싸놨으니까 불만 있으면 나가던지 아니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나한테 10,000원 주고 들어가라. 네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뒤처리 항상 내가 있었잖아. 너는 그냥 씻고만 나오지. 정리는 아예 하질 않잖아? 그 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지? 작은 걸 봐도 무조건 10,000원이니까 나한테 돈 주고 싶지 않으면 밑에 관리사무소 가서 볼일 보고 오든지 해. 아, 그리고 저기 CCTV 달아놨거든? 나 자는 동안 네가 몰래 돈도 안 주고 집안의 물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돼서 설치한 거니까 나한테 돈 주기 싫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물건 사용할 때마다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이혼해. 나도 어차피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 일해야 돼서 바쁜데 말 시키는 것도 돈이다.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얼굴을 붉혔어요. 이미 본인이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멋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그런 남편한테 끌려다니며 애원하고 싶지 않았고 이미 저 또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갈 곳이 시댁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 문제로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한 지 2달 정도 되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모가 옆에서 제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한다고 했으니 저와 하루빨리 이혼하길 원하고 있겠죠. 남편도 자기가 벌어들인 월급 혼자서 쓰게 되니 더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게 뻔했었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손해를 안 보게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제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었을 시점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내가 요 몇 달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저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올려놨었거든? 저기에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 각자 자유가 되는 거야.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때 컴퓨터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당신이랑 내가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삶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잖아. 그래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 나 지금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는 길이야. 아버지가 더는 이 꼴 못 보겠다고 나를 내쳐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끼어들면서 부모님 대판 싸우길래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온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다시 들어온 거야? 내가 평소 당신 성격을 아는데 시부모님이 싸웠다고 해서 과거를 되돌아볼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거든? 아, 나 정말 뉘우치고 있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혼만 했지.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인 거 바뀌지 않는 거고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앞으로 내가 상우한테도 정말 잘할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봐줄 수 있겠어? 월급이라도 다 주면 되는 거야? 이번 달은 내가 돈을 다 써버려서 다음 달 월급 받을 때 건들지도 않을게. 당신이 다 가져가면 되잖아. 앞으로 주는 대로만 용돈 받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남편은 다짜고짜 용서를 구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부의 성격상 원래 좀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엄청 아끼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은 없었는데 남편한테 화를 냈다는 거에 좀 놀랐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 같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이미 저는 상처를 받은 상태라 남편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쥐죽은 듯이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제가 풀리지 않을 때까지는 무엇이든 돈을 지불해야만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이 저한테 보인 노력은 집안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또한 점점 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이게 뭐야? 유람선 여행?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여길 지금 가고 싶다고? 한 사람당 11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상품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요즘 유람선 여행 가고 싶어서 입에 달고 사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소. 나 다음 달 월급 들어오니까 당신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월급 다 주기로 했지만 우리 부모님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행 보내드려야지. 갑자기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고?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며칠이나 됐다고 나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몰라? 안 된다고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내 월급 전부 당신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하자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매달 가져간 내 월급 절반도 안 가져가고 주는 대로만 용돈 받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한다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본인의 월급은 손 하나 대지 않겠다는 말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애원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면서 기뻐 날뛰는데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이상한데 며칠 잘하는 것처럼 행동한 남편이 갑자기 내민 120만 원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는 게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일단 알았다고 대충 넘기긴 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준다고 착각을 했는지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던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조용하게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남편 방문 앞에 서서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을 완전히 받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통화하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정말 어이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정말 보내준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거면 거의 다 넘어온 거잖아요. 제가 정신 나갔다고 힘들게 번 돈을 뭐하러 넘겨줘요? 엄마랑 아버지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뜯어 먹어야죠. 제가 완전히 바뀐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엄마 여행 다녀오면 바로 이혼하게요. 여행 며칠 안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엄마 여행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저 여자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로 돈 꺼내지 않는다고요. 월급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지. 안 그랬음 절대로 안 보내줬을걸요. 어찌됐든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는데 저와 이혼을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이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동안 저에게 연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걸 알게 된 이후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불렀어요.
120만 원 유람선 여행 보내줄게. 그 대신 당신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겠어. 일단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줄래? 우리 관계 아직 정리 안 됐잖아.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말해. 하지만 조금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에게 진실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만약 서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때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는 거야. 나한테 한 약속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당신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고 그 조건으로 시부모님 유람선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우도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온 게 맞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당신 마음이 진심인 걸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거짓으로 얘기했겠어? 당연히 진심이지. 만약 거짓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의심하고 나 믿어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나를 몰라? 나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오래간만에 우리 외식이나 할까? 바람 안 쐬러 간 지 오래됐잖아. 내 마음이 아직 전부 다 풀린 게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여행 안 보내드린 지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보내드리는 게 좋겠네. 패키지 상품이 꽤 좋아 보이는데 같이 가도 문제 될 건 없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워낙 바쁘셔서 못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물어는 볼게. 뭐? 같이 가신다고? 그럼 너무 큰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같은 유람선에서 생활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일정을 겹치지 않게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내드린다는 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만을 얘기했어요. 아침 출근이 늦은 남편은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출근을 했는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연결이 되자마자 저에게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너 지금 무슨 속셈이냐? 즐거워야 여행인 건데 사돈 분들과 같은 유람선에 타면 그게 여행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인당 100만 원이 넘는 유람선 여행을 망칠 생각이야? 사돈 분들은 일정을 다른 날로 잡아라. 없이 사는 것들이라고. 가성비 좋은 유람선 여행은 놓치기 싫은가 봐. 나는 절대 한 배에 같이 탈 수 없으니까 다른 일정으로 알아보거라.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아? 무조건 다른 날로 바꿔. 알겠니?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날은 벌써 예약 마감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일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그럼 차질 없이 여행 계획 잡으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을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그렇지. 없이 사는 것들이라뇨. 어찌됐든 어머님 이름으로 예약해 놓을 테니 현장 가셔서 이름 말씀하시면 표 줄 거예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계획 잘 하셔서 다녀오세요. 남편이나 시모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 한 배에 태워 보내드릴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궁금했던 거였죠. 예상했던 대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인간들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주말에 남편과 저는 시부모 유람선 여행을 위해 표를 끊는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까지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저는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유람선 타는 모습 보고 싶다며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유람선 표 끊는 곳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남편이 달려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내 이름을 말하면 유람선 탑승표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명단에 없다잖아. 얘,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내 이름이 명단에 없는 거야? 아, 그거요? 제 이름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어머님 이름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요. 잠시만요. 아,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아, 저기 오고 있네요. 뭐야? 왜 저 외제차에서 사돈분들이 내리시니? 그리고 여기 선착장은 왜 온 거야? 같은 유람선 안 타기로 하지 않았어?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저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드님이 했겠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접근했던 게 고작 이깟 유람선 여행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 돈 쓰기 싫으니까 나를 살살 굴려서 결제하게 만든 다음 이혼하려고 했다면서요? 아침부터 녹음된 증거물 틀고 싶지 않으니까 저리 좀 비켜주세요. 저희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배웅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니까 벤츠 외제차로 터미널에서부터 선착장까지 데려다주는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언제 외제차 타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켜 봤거든요. 엄마, 괜찮았어요? 관광지 한 바퀴 도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언니, 나 기분 정말 좋았잖아. 내 평생 외제차 보기만 했지 직접 타본 적 없었는데 관광지 한 바퀴 돌 때 친절하게 설명까지 전부 다 해줘서 너무 좋았다니까. 그런데 돈 꽤 들지 않았어? 외제차 2대면 가격이 상당할 텐데. 우리 가족 여행 보내주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유람선 여행도 상당히 비싸던데. 아, 어차피 이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가족 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당신 뭐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여행 티켓 취소해. 너희들도 절대 못 가. 어차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증거물들이 쌓여 있는지 알아? 너는 나 여행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고나 있어. 저는 외제차 투어를 마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유람선에 올려 태웠어요. 시모와 남편은 저를 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분노를 했고, 저는 남편을 밀친 뒤 제 아들과 함께 유람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즐기면서 남편한테 받았던 안 좋았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린 뒤 여행 일정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본인이 내뱉은 말들 때문에
반박도 못하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만 했었죠. 본인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되레 당하기만 한 멍청한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끊어낸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기여를 하지 못한 점들, 그리고 그간의 본인 입으로 말한 것들이 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제가 승소해서 거의 모든 재산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선착장에서 유람선도 타지 못한 채 캐리어만 끌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던 그때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웃겼는지 이 글을 쓰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지겨웠던 남편과의 삶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